정우야, 엄마야.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우야, 엄마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럼 시설이라도 알아보세요. 더 이상 저희한테 기대지 마세요. 정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 집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이잖니.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들려오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여보, 처음부터 딱 잘라야 해. 이렇게 질질 끌면 더 귀찮아져.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의 목소리가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어머니가 계실 곳은 없어요. 뚝, 전화는 끊겼다. 순자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어머니가 계실 곳은 없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살아왔던 집.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던 곳. 그 집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순자는 핸드폰을 꼭 쥔 채 눈물을 삼켰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녀를 길거리로 내몬 아들과 며느리는 곧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인연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내 남편이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선명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다.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상복을 입은 김순자 70세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 안에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득하다. 남편의 관이 서서히 닫힌다. 순자는 흐느끼며 남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는다.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은 적막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방을 바라본다. 남편과 함께했던 이 집, 모든 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남편이 읽던 책, 안경, 침대 위에 가지런히 개어진 옷들. 나는 이 집에서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 나 혼자 남았다. 순자는 작은 식탁에 앉아 있다. 그녀 앞에는 간단한 국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다. 그녀는 밥을 한술 뜨려 하지만 손이 떨린다.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이 집에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을까? 남편이 떠난 후 너무나도 조용했다. 내가 말을 걸면 남편이 받아주고 내가 밥을 차리면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었던 그날들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한다. 화면에는 정우라는 이름이 떠 있다. 정우야.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전화를 받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 내가 전화해줘서 너무 반갑구나. 엄마야.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내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 엄마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쓸쓸해. 그래서요. 엄마, 사실 제가 전화한 건 집 문제 때문이에요. 집 문제? 엄마, 솔직히 지금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어차피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부담되고 차라리 집을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정우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니? 정우의 목소리는 약간 짜증 섞인 톤으로 변한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봐야죠. 엄마 혼자 큰 집에서 사는 것도 관리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될 거잖아요.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결정이야.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쓰시면 좋잖아. 나도 회사 다니면서 돈 모으기 힘들고
애들도 크고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힌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정우야, 엄마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단다. 내 아버지랑 함께한 집인데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없어. 엄마,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나중에 또 얘기해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나는 아직 이 집에서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정우는 너무 쉽게 이 집을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정우의 집, 정우와 며느리 미진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보, 결국 어머님이 집을 안 내놓겠다고 하면 어떡해? 걱정 마. 어차피 집 명의는 이미 내 앞으로 돌려놨으니까 엄마는 그 사실도 모르고 계셔. 진짜. 근데 어떡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미리 서류를 다 만들어놨어.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을 때 도장만 찍게 했지. 엄마가 알아봤자 이미 늦었어.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린다. 역시 우리 남편. 머리 잘 썼네. 정우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엄마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조만간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결국 엄마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시각, 순자는 남편이 남긴 사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몰랐다. 내가 가장 믿었던 내 아들이 이미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두운 밤, 거실. 김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남편이 떠난 후 내 곁에 남은 건 이제 아들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장례식이 끝난 뒤로 정우는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집어든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아들이 받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우야, 엄마야, 너 요즘 바쁘니? 내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엄마,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긴 한데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다. 내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게 쉽지가 않더라.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혹시 내 집에 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혼자 있는 게 외롭고 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 잠시의 침묵. 그리고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여보, 누구야? 엄마야, 엄마가 우리 집에 좀 있고 싶대. 짧은 정적 후 며느리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시겠대? 우리도 바쁘잖아.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엄마, 우리도 애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 당분간은 그냥 혼자 지내셔야 할 것 같아. 순자의 표정이 굳어간다.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정우야. 또 전화가 끊긴다. 순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잠깐 기대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없다. 하지만 그때 문득 창밖에서 빨간 글씨의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부터. 순자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고시원 간판을 바라본다. 그리고 깊은 결심을 한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야겠구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밤. 순자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고시원 앞에 서 있다. 고시원 간판에는 희미하게 고시원. 월세 35만 원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낡은 철문에는 입실 문에 환영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순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집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었다.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야겠구나.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고시원 내부. 좁은 복도를 따라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다. 관리실 앞에서 고시원 관리자 아저씨가 순자를 맞이한다. 어머님 방 보러 오셨나요? 네,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마침 빈 방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순자를 데리고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간다. 양옆으로 늘어선 문들은 모두 비슷한 크기였고 각 방마다 작은 네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순자는 주름진 손으로 문을 만져보았다. 여기입니다. 창문도 있고 화장실이 가까워서 편하실 거예요. 문이 열리고 작은 방이 보인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전장이 낮아 숨이 막힐 것만 같았고 좁은 공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몸이 움츠러들었다. 우리 집 화장실보다도 작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는다. 이제 더 이상 남편과 함께했던 넓고 따뜻한 집은 없다. 대신 이 작은 방이 그녀의 유일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순자는 방 한쪽에 작은 캐리어를 내려놓는다. 보따리 안에는 몇 벌의 옷과 남편이 쓰던 낡은 수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꺼내 펼쳐본다. 남편이 평소에 자주 메모하던 수첩이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우한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순자는 손을 떨며 그 글씨를 바라본다. 남편이 떠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아들은 어머니를 버렸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때 벽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고시원의 벽은 얇아서 옆방의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잠시 후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안에 계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방에 사는 민준이라고 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고 안경을 쓴 깔끔한 인상이었다. 할머니, 저녁 드셨나요? 아니, 아직 안 먹었어. 그럼 저랑 같이 드실래요? 저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혼자 먹기에는 좀 많아서요. 순자는 순간 당황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젊은 청년이 밝게 웃으며 라면 봉지를 흔들었다. 제가 진짜 맛있게 끓일 자신 있어요. 어머니, 같이 드시죠. 그 말에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시원, 공용 주방.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라면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민주는 능숙하게 라면을 저으며 계란과 파를 넣었다. 어머니, 여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응, 오늘 처음 왔어. 그럼 잘 오셨어요. 여기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순자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물었다. 너는 왜 여기서 지내니? 저는 법학과 다니면서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공부하고 있죠. 법학 변호사가 되려고? 네, 맞아요. 순자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순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작게 입을 열었다. 우리 아들이 날 버렸어. 민주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내가 평생 희생해서 키운 내 아들이 내 집을 빼앗고 나를 거리로 내몰았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수첩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인데 그걸 정우가 몰래 자기 앞으로 돌려놨대. 난 그 사실도 모른 채 있었어. 순간 민준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니, 그건 불법입니다. 뭐, 부동산 명의를 몰래 이전했다면 서류 위조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어머니가 동의 없이 집을 빼앗겼다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은행 기록, 부동산 서류,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어머니, 혹시 남편분의 보험금도 확인해 보셨나요? 그 말에 순자는 순간 멍해졌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 아직. 그럼 먼저 보험회사에 확인해 봐야 해요. 어쩌면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것마저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빼앗긴 것은 집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른 아침, 고시원의 복도가 조용하다. 순자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내가 빼앗긴 건 집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보험금까지 혹시. 순자는 깊은 충격에 빠진다. 남편은 자신이 떠난 후를 대비해 보험금을 남겼다. 그런데 정우는 그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보험회사 상담실. 순자는 긴장된 얼굴로 상담 창구 앞에 앉아 있다. 어머님, 남편분의 보험금을 확인해 보신다고요? 내 남편이 생전에 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확인을 못했어요. 보험 상담사는 컴퓨터를 조작하며 뭔가를 확인한다. 그러나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진다. 어머님, 그런데 왜 그러시죠? 이 보험금은 이미 청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덜덜 떨린다. 뭐라고요? 지난달에 청구되어서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묻는다. 누가 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까? 보험 상담사는 망설이더니 조용히 답한다. 수령이는 아드님이신 김정우 씨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아들이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빼앗았다. 그녀는 상담사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묻는다. 하지만 보험 수령인은 제 이름이었어요. 제 동의 없이 어떻게 변경된 거죠? 상담사는 다시 서류를 확인한다. 어머님, 여기에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수령인 변경을 요청하셨고 사인을 하셨는데요. 뭐라고요?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상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복사해 가져온다. 순자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든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서명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필체가 아니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순간 보험 상담사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어머님, 이 경우 위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가 남아 있으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손을 떨며 서류를 꼭 쥔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남편이 남긴 집, 그리고 보험금. 정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중얼거린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고시원, 복도.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온다. 그녀의 손에는 보험사에서 받아온 서류가 들려 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옆방에서 민준이 나온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본 민준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닫는다. 설마 보험금도 빼앗긴 건가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법적으로 가야 합니다. 정우가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순자는 벽에 기대어 힘없이 주저앉는다. 민준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는다. 어머니,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서류 위조, 보험 사기, 부동산 명의 도용, 정우 씨가 한 짓은 법적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변호사를 만나셔야 해요.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으니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명이 변경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기도 위조 흔적이 있다면 순자는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정우가 내 집까지?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다. 민준아,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고시원 방 안. 김순자는 보험 서류를 손에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본다. 어둑해진 하늘 속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아들에게 의지하려 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홀로 서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의 복도. 김순자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준비를 마친다. 그녀는 손에 보험 서류와 집 명의 변경 서류를 꼭 쥐고 있다. 옆방에서 민준이 나오며 그녀를 본다. 어머니, 가시죠. 변호사님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선다. 작은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법률 서적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책상 너머에 앉은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단정한 남성이다. 그의 명찰에는 박재현 변호사라고 적혀 있다. 김순자는 손을 떨며 서류를 건넨다. 이게 제가 가진 모든 증거입니다. 진명이가 제 동의 없이 아들 앞으로 넘어갔고 보험금도 제가 받지 못했어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유심히 살핀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서류 위조, 부동산 사기, 보험 사기까지. 정우 씨가 어머님 몰래 진행한 것으로 보이네요. 순자는 참았던 눈물을 흘린다. 제가 제 친아들을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박 변호사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결정을 내리시는 건 어머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시면 정우 씨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대응하셔야 해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결심을 굳힌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고시원방. 김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쉰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순자는 화면을 본다. 발신자 정우.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전화를 받는다. 정우야, 어머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냐? 변호사, 고소장?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걸 법정까지 끌고 가시겠다고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쥔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었니? 어머니, 냉정해지세요. 만약 법정으로 가시면 어머니는 손주들 얼굴도 다시는 못 보게 될 겁니다. 순자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진다. 뭐라고? 우리는 해외로 나갈 겁니다. 어머니가 이 소송을 계속하면 어머니는 앞으로 저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다진다. 그래, 그렇게 하렴. 하지만 나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또 전화를 끊는다. 전화가 끊긴 후 순자는 한참 동안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연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혹시 정우 씨가 연락했나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협박하더구나. 이걸 계속하면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될 거래. 민준은 조용히 한숨을 쉰다. 어머니, 가끔 가족이란 이름이 가장 무서운 족쇄가 되기도 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어느새 하늘은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가족이란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란 걸 이제야 알겠구나. 민주는 조용히 순자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가 결정하신다면 끝까지 함께 싸울 겁니다. 순자는 민준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새로운 인연을 얻었다. 이른 아침, 고시원의 작은 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온다. 책상 위에는 고소장과 증거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내가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지만 그는 나를 철저히 버렸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았다. 이제 나는 되찾을 것이다.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손에 고소장과 서류 봉투를 꼭 쥐고 문을 연다. 그래, 가자. 검찰청 내부. 박재현 변호사가 순자와 함께 접수 창구에 서 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담당 직원에게 건넨다. 이 사건은 고소인 김순자 씨의 재산을 아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건입니다. 서류 위조, 부동산 명의 도용, 보험 사기 등 다수의 혐의가 포함됩니다. 검찰청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네요. 특히 명예 변경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위조 서명이 있었다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순자는 조용히 손을 꽉 쥔다. 반드시 밝혀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박 변호사가 순자와 민준을 마주보고 앉아 있다. 정우 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짓는다. 합의? 박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설명한다. 정우 씨 측 변호사가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보험금과 부동산 소유권을 어머님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어머님께서 형사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할 말을 잃는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일을 덮어주길 바라는 거구나. 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정우 씨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어떻게든 타협을 보려고 하는 거죠. 순자는 깊이 생각한다.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 이 모든 걸 덮고 다시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뜬다. 아니, 나는 합의하지 않겠어. 박 변호사와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나는 내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밀어냈고 내 인생을 짓밟았어. 그런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 그럼 정우 씨가 더 강하게 나오더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해도 나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고시원 복도. 순자가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 정우. 순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는다.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우의 목소리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합의하면 다 돌려드린다니까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하니? 넌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잖아. 정우가 씩씩거리며 말을 잇는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뭐라고? 어머니가 이걸 계속 진행하면 나도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어요. 명예훼손, 협박,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책임은 어머니한테도 있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힌다. 그러나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쉰다. 정우야,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라도 이걸 덮고 합의해요.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뜬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 난 끝까지 갈 거야. 또 전화를 끊는다. 이른 아침, 고시원의 작은 방. 순자는 작은 손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나는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되찾을 차례다. 순자는 손에 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바라본다. 오늘은 드디어 법정에서 정우와 마주하는 날이었다. 법정 내부. 순자는 변호사 박재현과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다. 반대편에는 정우와 그의 변호사가 서 있다. 정우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한다. 이 사건은 피고 김정우 씨가 원고 김순자 씨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양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및 문서 위조 사건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법정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첫 번째 증거는 부동산 명의 변경 과정에서의 위조 서명입니다. 원고인 김순자 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피고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정우의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을 잇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정우 씨는 해당 서류 작성 과정에서 어머님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기억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제지한다. 원고 측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판사에게 건넨다. 여기 부동산 계약 당시 사용된 서류입니다. 서명은 김순자 씨의 것이지만 여기 있는 원고의 실제 서명과 비교해보면 명백한 위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 화면에 서명 비교 자료가 띄워진다. 확연히 다른 필체가 나타난다. 정우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손을 꽉 쥔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정우의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한다. 정우는 얼굴이 점점 굳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이 생전에 남긴 보험금이 피고에 의해 불법적으로 청구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서류가 제출된다. 원고인 김순자 씨는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 피고의 단독 청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출연인 변경 서류에는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흔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본 후 피고 측을 바라본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한다. 저는 단지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였다면 왜 원고 몰래 진행했습니까? 정우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다. 며느리 미진이 방 청석에서 차갑게 그를 바라본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정우는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제발 이걸 여기서 끝내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니? 정우는 입을 다문다.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고,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버렸다.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정우는 무릎을 꿇고 울먹인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를 감옥에 보내려는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정우를 바라본다. 나는 너를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으려는 거야.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판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한 후 천천히 입을 연다. 본 법원은 피고 김정우 씨가 사기, 문서 위조, 부동산 명의 도용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이에 피고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인다. 정우는 얼굴이 새하얘진다. 어머니, 제발. 그러나 순자는 등을 돌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나를 철저히 배신한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아침. 고시원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따뜻한 빛이 들어온다. 지난 몇 달간 나는 법정에서 싸웠고 마침내 모든 걸 되찾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순자는 작은 짐을 챙기며 방을 둘러본다. 좁고 허름한 고시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 곳이었다. 그녀는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여보, 이제 나도 떠날 시간이야. 하지만 이번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해. 교도소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 앉은 정우는 초췌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어머니,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정우를 바라본다. 이제 다 끝났어요. 난 모든 걸 잃었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본다. 너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리고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할 몫이야. 정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난다.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나는 아직도 내가 나를 배신했던 순간이 생생해. 하지만 언젠가 너도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순자는 천천히 면회실을 떠난다. 정우는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만 유리병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며칠 후 순자는 짐을 옮겨 작은 원룸에 들어선다. 예전처럼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그녀가 온전히 혼자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순자는 방 한쪽에 작은 액자를 올려둔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이 들어있다. 여보, 나 이제 잘 살아볼게.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저예요. 순자는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민준이 서 있다. 민준아, 어서 와라. 민준은 봉투를 내밀며 미소 짓는다. 어머니,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새로운 집에 필요한 것들 좀 사시라고요. 순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본다. 고맙구나. 너 아니었으면 난 이 싸움을 끝까지 하지 못했을 거야. 민준은 손을 흔들며 웃는다. 어머니, 이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죠. 순자는 미소를 짓는다. 그래, 이제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지. 몇 달 후 작은 미용실. 순자는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바쁘게 움직인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미용실. 순자는 정성스럽게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다.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며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남을 위해 너무 희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참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요. 다음에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